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웅만입니다. 니체의 아주 유명한 말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니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생산적인 것들은 불쾌감을 유발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불쾌감을 주는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사유의 어떤 생산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아주 독특한 그런 어떤 철학적 감정일 수 있다라고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고대 그리스의 정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서 약간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해왔던 다양한 종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교리나 의례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좀 독특하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지평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림으로써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께 불쾌감을 안겨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실험적인 접근일 수가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사실상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생산적인 작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첫 번째 저작은요, 비극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대단히 난해하고 어려운 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니체가 이 비극의 탄생, 말 그대로 그리스 비극이 탄생이 어디서부터 연연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니체는 이 디오니소스로부터 비극이 탄생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왜 그리스 사회에서 이 비극이 죽음을 고했느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러한 비극의 종말이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어떤 명랑성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는데 왜 비극이 종말을 고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혐의점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이 니체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비극을 죽인 도덕의 소크라테스주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니체는요, 사실상 크게 두 가지인데 어떤 기독교 그리고 플라톤주의의 대중적인 버전이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주의와 서양의 플라톤주의와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어떤 이원론과 목적론에 대한 거부가, 그러한 것에 대한 부정이 어떤 니체 철학의 어떤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비극을 죽인 도덕의 소크라테스주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보실 때 도덕적일까요? 비도덕적일까요? 삶이라고 하는 건 매우 비도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무엇인가에,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존속될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실존적인 삶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삶은 도덕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사실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 삶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결국 비극을 죽인 장본인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비극의 탄생의 일부분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하고 얘기를 좀 이제 해볼 텐데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대단한 문명적인 개가를 올렸던 그러한 최고의 어떤 사상적 전성기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실상 그 삶의
그 염세주의라고 하는 거 있죠. 예, 그런 비극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런 표현을 쓰죠. 강함의 염세주의는 없을까라는 것이죠. 예, 그 그리스인들의 명랑성에 대한 지적이기도 한데 그리스인들의 민족적 지혜로서 가지고 들어오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디오니소스의 시종인 현자 실레노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실레노스를 미다스 왕이 이 실레노스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몇 번이고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 실레노스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다스 왕이 묻죠. 뭐라고 묻냐면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훌륭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레노스는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가련한 하루살이여, 우연의 자식이여, 고통의 자식이여, 왜 하필이면 듣지 않는 것이 그대에게 가장 복될 일을 나에게 말하라고 강요하는가. 최상의 것은 그대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것이네. 태어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무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네. 그러나 그대에게 차선의 것은 재빨리 바로 죽는 것이네 라고 실레노스가 자신의 어떤 지혜를 미다스 왕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이 그리스인들은 바로 이러한 어떤 비극적 실존의 어떤 경악스러움과 공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니체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인은 살 수 있기 위해서 그 공포와 경악 앞에 올림포스 신들이라는 꿈의 산물을 세워야 했다라는 것이죠. 예. 과연 우리에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왜 생겨난 것일까? 왜 우리는 종교를 필요로 하는 것일까?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2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영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리스인들의 어떤 민족적 지혜에서 좀 들여다본다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매우 잔혹하고 어떤 비극적 실존 앞에서 이런 것들을 버티고 견뎌내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인간은 그러한 꿈의 세계를, 꿈의 산물을, 상상력의 산물들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냐?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 차선의 것으로서는 바로 그냥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실레노스의 지혜를 뒤집어 버리죠. 즉 인간의 삶을 갖다가 적어도 견딜 만한 것으로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비극적이지만 염세적이지만 그것을 강함의 염세주의로 바꿔주는 것들이 그리스의 지혜인데, 그래서 그것을 뒤집어서 그들에게 가장 나쁜 것은 곧 죽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나쁜 것은 언젠가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지혜로 전환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그 강함의 염세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삶을 버틸 수 있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버팀목으로서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이 아킬레우스의 어떤 그 삶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독특하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일리아스에서는 그 아킬레우스가 자신의 어떤 그 불멸의 명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아주 간단하게 버립니다. 예. 하지만 호메로스의 또 다른 작품인 오디세이아에 가보면 오디세우스가 하데스에 가서 아킬레우스를 만났을 때 아킬레우스는 이 죽은 자들의 왕으로서 있는 것보다는 이승에서, 진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그런 생각이겠죠. 이승에서 정말 그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의 노예로 품팔이하는 삶이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삶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대단히 그 양립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대단히 모순적인 그러한 삶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정말 그 양립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러한 모순적인 사태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간의 어떤 종교에 대한 많은 담론들, 사실상 그것을 뭐 어떤 하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다른 어떤 교리들이 어떤 배제돼야 되는 그러한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인간에게는 그러한 어떤 진실 프로그램들을 다양한 층위에서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독특한 어떤 사고방식들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그 다음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리스인들은 신화를 믿었는가라고 하는 폴 벤느의 아주 흥미롭고 통찰력 있는 그러한 저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폴 벤느가 갖고 있는 역사 서술에 독특한 위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E.H.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중도주의적인 그 역사 해석, 즉 과거와 현재, 역사가와 사실의 그러한 끊임없는 대화를 역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사실상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인 레오폴드 랑케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과학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 사실상 대단히 어떤 사실 중심의 역사관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역사가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그러한 어떤 그 크로체나 콜링우드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주관적 역사관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스킬라와 카립티스를 대단히 아주 그 빼어난 항해술로 빠져나가는 이런 E.H. 카의 이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는 이러한 그 역사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더 우리가 이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E.H. 카가 얘기하는 이러한 역사관도 있고, 그것이 이제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인 어떤 사실 중심의 이제 랑케류의 그런 역사관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현대에 와서 우리가 새롭게 등장한 이 포스트 모던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포스트 모던 역사학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언어적 전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스토리하고 스토리하고 구분을 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해석이 필요한 텍스트의 위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팩트를 도외시하고도 역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냐, 그러면 이것이 역사냐 소설이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것은 역사학계에서도 끊임없는 아주 쟁점이 되는 논쟁점이거든요. 사실 없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포스트 모던 역사학에서 우리에게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하나의 어떤 통찰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러한 그 해석의 해석, 다양한 해석들의 공존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폴 벤느라고 하는 사람이 위치해 있는 이 역사관이라고 하는 건 매우 독특한데, 이 사람은 역사를 어떤 지속으로 보질 않고요, 단절로서의 역사를 들여다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상사가 나오겠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대단히 어떤 그 푸코류의
그 입장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폴 벤느의 이러한 그 어떤 단절로서의 역사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저작이 이 그리스인들이 신화를 믿었는가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 머릿말을 이해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뭐 이 책을 다 읽으신 거나 마찬가지고, 사실 머릿말에 나오는 내용들이 본문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는 그런 핵심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떻게 서로 모순되는 것들의 존재를 반쯤만 또는 완전히 믿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 나오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는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을 타고 내려와 장난감을 놓고 간다고 믿으면서 동시에 그 장난감을 거기 놓아둔 사람은 자기 아빠라고 믿는다 그러죠. 예. 동시에 이렇게 정말 믿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면, 그렇죠. 예. 그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어떤 전통으로서의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또는 이제 주변의 어떤 책을 통해서 우리가 접했던 그러한 어떤 소문으로서의 어떤 그 전해들은 이야기에 따라서 산타 할아버지의 존재를 우리가 긍정하면서, 동시에 이건 경험이죠. 예, 몰래 이제 눈 떠서 보면 아빠나 엄마나 이렇게 선물을 두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놔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러한 그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재미난 얘기가, 에티오피아의 도르제족 신앙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도르제족들은, 도르제가 배 짜는 사람이란 뜻이고, 많이들 아프리카에 뭐 예전에 관광도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만, 표범이 있는데 이 표범이 대단히 기독교적인 동물이라서 이 금식 행위를 준수한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르제족이 금식일이 수요일하고 금요일인데, 이날은 집 가축을 보호하는 일에 표범이 기독교적인 동물이니까 금식을 준수한다고 했으니까 가축 보호에 신경을 덜 쓰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동시에 표범이 금식한다는 것도 이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표범이 금식한다는 것과 표범이 매일 식사한다는 것, 이 두 가지 모두를 도르제족은 모두 진실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실이라는 이 말이 대단히 핵심적인 지금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 우리 과제 6번으로 가보시면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뭐겠느냐. 네, 지금 말씀드린 진실입니다. 이게 진실이라는 단어는 복수적으로 쓰여야 마땅할 동음 이의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실은 복수성을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진실은 동음 이의어적이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진실이 아닌 이질적인 진실 프로그램들이 존재할 뿐이며, 그러니까 하나의 전통에 따른 진실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어떤 뭐 과학적 그 세계관에 따른 진실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러한 층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클랑주는 호메로스와 다른 식으로 진실인 것이지, 호메로스보다 더 진실되거나 더 덜 진실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존재와 같다, 유비적이다, 유추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우리가 건강하다고 할 때 피부색이 건강하다라고도 하지만,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위해서 무슨 뭐 소변 검사를 했을 때 소변 색깔이 또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예.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가 또 건강하다라고, 건강하다는 말을 다양하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음 이의어적이며 유추적이다. 예. 진실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한 층위들이 있는 거예요. 차원들이 있고, 그래서 다양한 진실 프로그램들이 있고, 전통에 따르면 산타 할아버지가 있죠.
전통에 따른 진실 프로그램이고, 하지만 경험에 따른 진실 프로그램에 따르면은 그 산타 할아버지는 자기 아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것들을 반쯤만 또는 완전히 믿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그 머릿말에 더 들어가 보면은 어떤 이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런 아주 놀라운 정의를 내리는데 상상의 산물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예.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처음에 그 고대 그리스인들이 그러한 어떤 비극적 실존을 극복하기 위해서, 즉 강함의 연쇄주의를 무엇을 통해 극복해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올림푸스 신들이라고 하는 정말 그 꿈의 세계를, 꿈의 산물을 통해서 그러한 작업들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예요, 이것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상상력이라고 했을 때 폴 벤느가 거듭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상상력은 여러분 그냥 뭐 개인의 창조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험적이고 그리고 동시에 역사적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이 상상력은 이 폴 벤느가 갖고 있는 일종의 그 구조주의적 역사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일정한 체계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상상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뭐 인간은 그러한 어떤 체계의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험적인 거고, 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그 있기 이전부터 이러한 어떤 선험적인 구조로서의 상상력은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진실 프로그램들도 여기에서 이 책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일정한 역사적 부침들을 겪어요. 그러니까 어떤 진실 프로그램이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려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시기가 있는 반면에, 또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진실 프로그램들이 등장하면서 서로 각축을 벌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주류를 형성하는 그러한 입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진실을 발견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내듯 진실을 만든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진 역사와 진실은 우리에게 유용한 빚갚음을 한다. 사실 뭐 요 말 속에 이 폴 벤느가 이 책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여기에 대한 대단히 박학다식한 이 폴 벤느의 어떤 그 개인기라고 해야 될까요? 대단한 그 수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정말 그 아주 화려한 그 모자이크를 통해 가지고 이 입장들을 갖다가 탄탄하게 증명해내고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작업들을 나머지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뭐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럼 그리스인들은 신화를 믿었을까요? 이 폴 벤느의 입장은 뭘까요? 이 결론에 나오지만 믿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대에 그것이 하나의 진실 프로그램이었고, 그 사람들은 그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이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신화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풍문이죠, 소문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옛날 고대인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역사 서술과 근대인들의 역사 서술의 방식은 매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으로 여러분이 가보면 고대의 역사 개념하고 근대의 역사 개념 차이가
연구 방법, 청렴성, 역사가와 역사 자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번 밝혀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께 그 제1장에 나와 있는 여기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1장에 나머지는 그냥 쭉쭉 읽어 나가면 되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들어 있는 게 고대의 역사가들은 우리가 여러분 그 많은 책들을 접하다 보면 밑에 각주가 달려 있잖아요. 인용구가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 그게 바로 고대의 역사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역사의 진실은 그냥 세인들의 합의이고 그냥 민간에게 유포된 거 그것이 그냥 역사였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소위 근대적인 역사 개념으로 오게 되면 출처가 매우 중요하고 그러니까 각주, 출처 어디에서 인용했는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그 밑에 그 인용이 각주가 붙잖아요. 인용주의. 그러니까 이제 고대 역사 개념에서는 그냥 전통이 중요한 거예요. 뭐 누가 말했다, 소문으로 들었던 뭐든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데 근대 이후에서는 지금과 같은 이러한 연구 방법들. 그건 왜 그러냐면 대학이 등장하면서 거기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뭐 신학적인 논쟁이라든가 또는 어떤 법적인 그 어떤 논박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갑론을박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러한 인용주의가 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고대인들에게는 전통이 존재하고 그 전통이 진실이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하고는 지금 굉장히 낯설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청렴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근대인들에게서의 이 역사 소설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게 그 고대 역사가들에게 대중들은 대단히 그 뭐 다양한 요구 조건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오락용으로도 읽을 수 있고 뭐 정치가 뭐 그 어떤 전략 전문가 뭐 이런 입장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이 소위 대학이 부상하게 되고 그리고 지식에 대한 배타적인 어떤 권리를 내세우게 되면서부터 일반 독자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청렴성을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논쟁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사가와 역사 자료의 관계에서 보시면 고대의 역사 소설에 있어서는 허구가 문제가 전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실하고 허구하고는 그렇게 그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근대의 역사 소설에 있어서는 뭡니까? 대단히 중요한 과학적이고 아주 객관적인 그러한 역사 서술의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고대와 근대의 역사 어떤 개념, 역사 서술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이런 고대 역사 서술에서 문제되지 않던 것들이 근대의 역사 개념에 오게 되면은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진실이냐 허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그 격화되는데 사실상 이 폴 벤네의 입장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복수성이고 그 다음에 동음이의어적이고 유비적이고 유추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 이질적인 진실 프로그램이 동시에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한 층위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고대인들과 근대인들의 어떤 그 진실을 대하는 근본적인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신화의 어떤 진실성, 그 다음에 허구성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하고는 다른 그러한 진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로 이 어떤
그 신화를 믿었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신화 믿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정리하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